안녕하세요. 책길 소작가 TV입니다. 게으르게 살면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자 신태순, 책 제목 게으르지만 컨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입니다. 이 책은 돈 버는 게 10배는 더 즐거우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비즈니스로 자유롭게 돈 벌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나처럼 게으르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이 육아하면서도 충분히 잘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 방법을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키워드를 잡았고 그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7년째 자유롭게 돈을 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키워드가 궁금하신가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텐츠로 돈 버는 3가지 핵심 전략. 소셜미디어에서 순전히 컨텐츠를 만드는 재능만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약 1% 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이 만드는 컨텐츠를 관심 있게 봐줄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 말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 사업가, 인플루언서 게리 바이너척이 한 말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우버의 초기 투자자인 게리 바이너척은 세계 소셜미디어 영향력 톱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동네 와인 가게에 불과했던 아버지의 사업을 세계적인 와인 회사로 성장하게 한 사업가인데요. 자신이 가진 SNS 채널을 통해서 정기적인 컨텐츠 발행을 하면서 팬과 소통하며 여러 가지 사업을 성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분의 책과 영상을 통해 컨텐츠 마케팅에 대한 영감을 받았고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실험해보며 크고 작은 성과를 내왔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컨텐츠 마케팅으로 돈 버는 데 필요한 3가지 메시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압도적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압도적 컨텐츠를 만드는 게 광고비를 아끼고 브랜딩을 빠르게 구축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저 역시 7년 이상 압도적으로 많은 컨텐츠, 글, 책, 음악, 영상을 쌓아온 게 지금의 자유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광고비를 써도 돈을 못 번다는 기업에게 지금 고객을 위한 정보성 콘텐츠를 쌓지 않으면 점점 더 광고에 의존하게 되고 고정비를 줄일 기회는 더 멀어질 거라 경고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당장 반응이 없을 것 같은 정보성 콘텐츠 제작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여전히 과한 광고비로 허덕이거나 사업 중단 위기가 온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고객을 위해서 만드는 컨텐츠 한두 개의 위력은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 지속해서 발행되면 고객의 신뢰도는 급상승합니다. 구매하기 전 3번 고민할 것을 한 번 고민하게 만듭니다. 압도적인 컨텐츠로 이런 영향력을 만드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생존 가능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속적인 정보 수집에 유리한 내 전문 분야에서 고객이 쉽게 소화하도록 가공한 컨텐츠를 계속 발행하세요. 그게 쌓여서 압도적인 컨텐츠가 되면 제가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고객이 돈을 내려고 줄을 서는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당장 정기적인 컨텐츠 발행을 고민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 광고비 지출 내역을 보며 한숨을 내쉬지 않기 위해서 말이지요. 2번째, 열심히는 기본이고
무엇보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속해서 콘텐츠를 압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만드는 사람이 콘텐츠 주제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련된 공부도 재미있게 하고 고객 관점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더 잘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콘텐츠를 막 만들다 보면 중간에 지치고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감사일기를 쓰거나 명상하는 습관을 추천합니다. 그런데도 열정만으로 불꽃처럼 콘텐츠를 생산하며 만족하는 분도 계십니다. 속도가 빨라 보이는 것에 뿌듯함을 느껴서 에너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압도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건 결코 열정과 결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야 남들이 알아주는 거지 라며 매일 벼락치기 시험 보듯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면 잠깐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앞을 안 보고 땅만 보고 무섭게 돌진만 하는 건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판매를 위한 콘텐츠만 만들지 않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가 고객이 당장 내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기 위해서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고 현재 제 주변에도 콘텐츠 마케팅을 그렇게 착각하고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이 방식은 사업을 오래 지속시키지 못합니다. 고객에게 정보와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콘텐츠에서는 최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 단계가 궁금한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채팅방으로 연결되게 하세요. 제가 만든 콘텐츠들은 온라인에서 바쁘게 정보를 전달하며 돌아다닙니다. 콘텐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정보일 때 사람들은 더 많이 주변에 공유합니다. 그런 콘텐츠를 보다가 그 다음이 궁금해진 분은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로 오시면 저와 소통하고 회원 등급을 분류해서 소통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SNS만 가지고 연애 수백억 원을 버는 남자로 유명한 게리 바이너척. 그는 지금도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온종일 소통하는 데 시간을 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게리 바이너척도 소통의 시간을 기꺼이 투자합니다. 소통 없이 대박 콘텐츠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과정은 재미도 없고 차별화된 느낌을 전달하기도 힘듭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그도 첫 출발은 0명의 구독자였습니다. 학점은 매번 F를 받았지만 자신이 꾸준히 잘 만들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주제로 콘텐츠 발행을 하고 소통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상상할 수 없는 명성과 부를 쌓았습니다. 이 말처럼 쉬우면 누구나 다 성공했을 거라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단언하건대 상상 초월한 성공을 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 방식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 이 방법을 여러 명에게 알려드렸지만 꾸준히 하는 분들은 0.1%도 되지 않으니까요. 이 책을 선택한 남다른 안목을 가진 독자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왜 내 글은 사람들이 안 읽을까? 고민될 때 6가지 체크 포인트. 저도 콘텐츠 꾸준히 만들어 홍보도 하고 돈도 벌고 싶어요. 근데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블로그 포스팅부터 익숙해지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 글은 사람들이 안 읽더라고요. 용기 내서 겨우 썼는데 사람들이 안 봐서 더 의기소침해져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 3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채널이 없는 상황입니다. 1~2달 열심히 글을 써도
팬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1년은 꾸준히 한 가지 주제로 글을 써야 진정 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1년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내 글을 읽지 않는다고 슬퍼하는 것은 이른 판단입니다. 두 번째, 심리적 장벽이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글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계속 의식하고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썼지만 어색하고 잘 읽히지 않는 글이 됩니다. 처음 찾아가는 길은 스마트폰 내비게이터를 봐도 찾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찾아가면 나중에는 눈 감고도 찾아갈 정도가 됩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애써서라도 글을 계속 쓰면 어느새 힘이 빠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진짜로 쓰고 싶은 글이 나오고 사람들의 반응도 생깁니다. 세 번째, 모바일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꾸준히 글 쓰고 꽤 자신있게 쓰는 단계가 되었는데도 반응이 없는 분이 처해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2년에 모바일에서의 검색량이 PC의 그것을 2배 이상 앞질렀습니다. 이런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글만 열심히 쓰면 반응이 없겠지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모바일 사용자가 내 글을 읽고 반응하게 하는 팁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모바일 사용자의 특성은 다릅니다. 모바일로 인터넷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웹에서 글을 한자 한자 읽는 사람은 16%에 불과합니다. 포스팅하는 사람은 한 땀 한 땀 씁니다. 하지만 읽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키워드 위주로 파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볼 것도 밀려있고 시간도 없기 때문이지요. 한 땀 한 땀 글을 쓰는 분들조차도 모바일에서 글을 읽는 때는 한 땀 한 땀 읽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눈에 한 페이지 전체가 눈에 들어오는 모바일 환경과 스크롤 한 번에 한 페이지가 다 넘어가는 속도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팁들은 실타래 풀리듯 풀립니다. 둘째, 결론을 앞에 쓰세요. SNS에서 공유된 제목을 보고 궁금해서 블로그로 들어온 사람이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초반에 빠르게 찾지 못하면 그 페이지를 쉽게 이탈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하지요. 항상 결론에 해당하는 동사가 뒤에 나옵니다. 이런 한국어의 습성을 포스팅에도 반영하지는 않나 점검해 보세요. 중요한 문장을 글에 처음으로 가져오는 것은 연습으로 금방 익숙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 전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초반에 써야 글이 스캔이라도 당합니다. 블로그 방문자의 입장이 되어서 처음 만나게 될 나의 포스팅 첫 번째 두세 줄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이 페이지에서 얻을 것이 있는가? 이 페이지는 내가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 초반에 파악되면 잘 반영하신 것입니다. 셋째, 무조건 쉽게 쓰세요. 어제 책에서 만난 현학적 표현을 오늘 글 쓸 때 써먹지 못하면 답답해 미칠 것 같아도 참아주세요. 그 단어를 쓰면 읽는 사람이 미친 듯이 내 글을 스킵할 테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 단어를 쓰는지, 얼마나 한자를 많이 아는지가 관심사가 아닙니다. 어려운 표현이 반복되면 방문자에게 스트레스만 유발합니다. 나의 어려운 표현들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처럼 페이지에 들어온 방문자를 모조리 튕겨내버립니다. 그리고 있어 보이려던 내 노력은 차가운 무관심 속에 갇혀 있다가 캡틴 아메리카처럼 75년 뒤에나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넷째, 소제목을 사용해 보세요. 소제목을 붙여서 문단을 나누고 소제목들만 보고도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세요. 소제목에는 각 문단의 내용을 잘 함축한 키워드를 포함시킵니다. 또한 블릿 포인트를 사용해서 나열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스캔에 도움이 됩니다. 강조해야 되는 문장들은 다음의 것들을 해봅니다. 하이라이트 표시, 폰트 조정, 굵기 조정 이런 것들로 돋보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책을 집필하면서 노트북 PC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글 쓸 때는 보통 저처럼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땐 의식적으로 문단을 더 자주 나눠주세요. 컴퓨터 화면에서의 한 줄은 모바일로 볼 때 2, 3배 더 많은 줄로 보일 테니까요. 다섯째, 소비자가 사용하는 단어를 쓰세요.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 제품 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나지만 그 때문에 가려지는 시야도 있습니다. 일례로 시계 업체에서는 남성 시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검색할 때 주로 남자 시계를 사용합니다. 티쏘라는 회사는 그래서 남성 시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남자 시계라는 단어를 주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시계가 연관 검색으로 뜨고 매출 상승에도 주요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업계마다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 상품을 보다가 아동 모자라는 상품 설명이 눈에 띄어서 구글 트렌드로 비교 검색을 해봤는데요. 아동 모자 검색량은 거의 없고 아기 모자 검색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분명 아기와 아동의 의미가 구분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왕이면 소비자들이 주로 검색하는 단어인 아기 모자를 포함시키는 게 좋겠지요. 고객이 어떤 단어로 검색하는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을 때 경쟁사는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그 키워드로 포스팅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상 내 글에 반응하는 사람이 적다고 느끼는 분을 위해서 모바일을 염두에 둔 포스팅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기업으로서도 모바일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발행할 때 매출 증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초반에 반응이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유튜브 아이디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시바 시파만 기억하세요. 챕터 끝까지 보시면 시바 시파가 욕처럼 안 들리는 마법이 벌어지니 기대하며 읽어주세요. 먼저 커뮤니티입니다. 혼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건 외롭고 힘든 작업이에요. 그럴 땐 집단지성을 활용하세요. 혹시 지금 내 전문 분야와 관련된 네이버 카페, 밴드,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해당 분야 주제로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 보세요. 공개된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주제로 대화 나누는지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직접 질문을 올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과 모두 직접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공통 관심사로 온라인에서 모였을 때 생기는 약한 연결의 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서로 구체적 정보가 노출되는 게 적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이 없이
객관적으로 의견을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영상 편집 잘하는 법으로 영상을 찍고 싶은데 어떤 주제로 찍을지 모르겠다면 영상 편집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질문 위주로 영상을 찍으면 됩니다. 혹은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궁금한지,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영상 주제를 정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내 유튜브 주제와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활동하면서 질문하고 촬영할 주제를 쉽게 발견해 보세요. 두 번째, 북입니다. 책 역시 유튜브 주제를 떠올리는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육아정보 유튜브를 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아 관련 책을 찾아보면 됩니다. 책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차를 훑어보는 것만으로 유튜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충분하니까요. 서점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책의 목차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 관련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주제부터 다룰지 모르겠으면 역사책의 목차를 훑어보면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주제부터 체크해 보면 되겠지요. 저도 여러 권을 출간했지만 그때마다 책 제목과 목차를 정하는데 가장 큰 공이 들어갑니다. 책이 출간되었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가 출판사와 고심해서 내용을 잘 압축하고 세련되게 표현한 게 제목이 되고 목차가 됩니다. 특히 그 목차는 독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함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차를 보다 보면 찍을 수 있는 주제가 떠오르고 무엇을 더 공부해서 찍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책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매번 메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획과 검증을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책 목차는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만드는 힌트로만 사용합니다. 거기에 담기는 내용은 나의 사례, 나의 주장을 담아서 영상을 구성하세요. 그래야만 해당 주제로 브랜딩이 되고 사람들이 자신을 전문가로 봐주니까요. 세 번째, 서치, 바로 검색입니다. 저는 구글 검색 덕분에 몸 밖에 두 번째 뇌를 두고 활용하는 느낌으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거나 자동화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한국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툴이 많습니다. 그 툴들은 제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아낸 것들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검색 한 방울을 뚝 떨어뜨려 사색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 뇌가 확장하는 게 느껴지는 착각이 듭니다. 웹사이트 중에는 키워드만 입력하면 유튜브 주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정보를 무료로 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관심 주제로 검색하고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면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계속 추천 영상을 띄워줍니다. 그런 영상을 참고해서 수월하게 영상 주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팟캐스트입니다. 음성 콘텐츠의 특성상 영상보다 길다는 것 말고는 영상 주제를 찾는데 팟캐스트만큼 결이 잘 맞는 것도 없습니다. AI 스피커의 보급으로 음성 콘텐츠는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제를 가리지 않고 양질의 음성 콘텐츠는 더 빠른 속도로 생산되고 있고 팟캐스트가 유튜브보다 더 활성화될 거라는 이야기도 가끔씩 들릴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이 가장 인기 있는 음성 콘텐츠 채널입니다. 유튜브 주제로 손색이 없는 음성 콘텐츠가
대부분 존재합니다. 북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하게 유튜브 주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음성 컨텐츠를 듣고 그 내용 그대로 영상에서 다루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제에 대한 힌트를 얻고 거기에 내 사례와 주장을 담아 영상 만드는 연습을 해야 개성이 생기고 팬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같은 주제에 관해서 비슷한 사례에 비슷한 주장을 듣고 싶어 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팟캐스트를 끝으로 시바시파의 정체를 공개했는데요. 끝까지 보셨는데도 시바시파가 욕으로 들린다면 글 처음에 안내해 드렸던 영상 링크로 만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의 정석, 이메일 실제 활용법. 저는 사업 초반부터 제작과 유통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메일링 서비스로 돈을 벌었고, 이후에 콘텐츠를 제작해서 돈 버는 분들에게도 모두 이메일 활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이메일을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전부였지만 이메일로 정보 전달하고 구독자를 모으는 게 비즈니스 모델인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3년 처음 제가 메일 기반 상품을 시작할 때 모두가 카카오톡을 해서 메일은 보지 않을 거라는 주변의 조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게 이메일이고, 이메일로 수익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 이 분야로 앞에 서서 강의할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컨텐츠 미디어 기업으로 전환을 꾀하는 기업에게 이메일 뉴스레터는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메일 구독자를 많이 확보한 기업의 경쟁력이 커지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는 곳들에게는 무조건 뉴스레터를 만들도록 합니다. 뉴스레터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치면 일종의 알람에 해당합니다. 뉴스레터로 정기적인 알람을 보내는 것이고, 그 안에 간단한 정보가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메일 안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뉴스레터 충성 구독자가 많을수록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트래픽을 만드는 데 유리하겠지요. 저는 무자본 창업 아이디어 문서를 이메일로 첨부해서 정기적으로 보내는 단순한 모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메일을 보고 링크를 눌러서 홈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영상과 이미지 텍스트를 통해서 풍부하게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무자본 창업 코스를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럼 제가 유료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메일 특화된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부터 메일 구독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했고 110만 원을 결제한 고객에게 매주 사업 아이디어 PDF 파일을 첨부 파일로 보냈습니다. 고객이 20명 미만일 때는 수신자 참조를 통해서 한 번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낼 때 숨은 참조에 주소를 넣으면 함께 받는 사람들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요. 고객 수가 적고 텍스트 기반의 컨텐츠를 제공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비용 없이 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편한 만큼 단점이 있습니다. 수신자의 오픈율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실수로 숨은 참조를 빼먹었을 때 여러 사람의 메일이 단체로 공개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도 초반에 비용이 안 든다는 이유로 이런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누적 발송 인원이 100명 이상 되면서 저렴한 대량 메일 발송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발송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송 메일 횟수당 차감되는 서비스로 사용했던 게 이지인포메일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오픈율이 추적이 되었고 첨부 파일 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메일 받아보는 인원이 200명대까지는 잘 사용하는데요. 이후 한 번에 1000명 이상 발송하고 출간 이벤트나 강연 이벤트가 있어서 메일을 자주 발송하게 되다 보니 횟수당 차감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횟수와 상관없이 발송 리스트 숫자에 맞춰서 가격이 책정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에 일정 금액을 내면 메일 발송 리스트 안에서 무제한 메일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온트라포트, 겟리스판스 같은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지금은 앞서 언급했던 서비스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도 낮은 편인 액티브 캠페인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법이 직관적입니다. 템플릿이 많아서 수정하기가 쉬웠고 개인 맞춤형으로 자동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의 행동을 바탕으로 전환율이 높아 보이는 잠재 고객 분류도 자동으로 합니다. 저는 오프라인에서 세일즈를 전혀 하지 않지만 액티브 캠페인 덕분에 온라인에서 결제가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할 확률이 높은 고객에게 맞춤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결제 시기를 앞당기거나 결제를 망설이는 고객에게 결제를 부드럽게 권유하는 메일 발송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컨텐츠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싶은 기업과 개인에게 주로 액티브 캠페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방문자의 행동 패턴에 맞춤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낼 수 있으므로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도 고가의 상품이 팔립니다. 제가 주로 사용했던 메일 발송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인력과 광고비를 최소화해서 마진율이 높은 컨텐츠 서비스 판매로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관여되어 만들었던 주식회사들 역시 메일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이메일 마케팅이 효과 없고 허물 같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고려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티비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메일 발송 서비스입니다. 스티비의 이무열 대표님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일을 수신하고 오픈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스팸 메일을 열지 않는 것 뿐이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메일의 오픈율은 높습니다. 스티비는 한국어라는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빠르게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뉴스레터 구축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커뮤니케이션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스티비를 선택하는 게 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메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했기 때문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목표와 예산, 컨텐츠 방향성에 따라서 맞는 방식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AI 시대 생존을 위한 3가지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은 제가 책 전반에 걸쳐 강조한 컨텐츠 마케팅과 완벽히 결을 같이 합니다. 단기적인 노출을 염두에 두고 광고를 집행하는 업체는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커버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성장하는 기업은 가이드라인에 맞춘 컨텐츠를 발행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뽑고 업무 교육을 더 많이 하는 액션을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문성. 전문성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를 좁게 다루는 사이트나 블로그가 필요합니다. 한 사이트에서 여러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발행하면
전문성 어필이 어렵겠지요. 구글,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은 전문성 기준에 부합하는 게시물을 점점 더 많이 노출시킬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용자들이 신뢰하고 더 오래 해당 플랫폼에 머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AI는 우리가 온라인에 발행하는 컨텐츠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는지 지금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카테고리를 잡다하게 담은 채널이 아니라 좁은 분야를 지속해서 다루는 채널이 전문성에서 유리한 점수를 획득하고 노출에도 우위를 점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역시 좀 더 좁은 분야로 준비하고 그에 맞는 컨텐츠 위주로 발행해서 채널을 키우는 게 영리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무자본 창업 교육을 시작한 2013년부터 좁은 타깃으로 비즈니스 모델 잡는 것을 책, 문서, 영상으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순간랩에서 진행하는 강의에서도 계속 좁은 분야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 고객이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 필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두가 구글의 검색 노출과 연결되는 포인트입니다. 무자본 창업이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무자본 창업을 구글에서 지금 바로 검색해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컨텐츠가 최상단에 뜨나요? 둘째, 권위성. 구글은 사이트의 권위성을 강조합니다. 권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언급됩니다. 의학 관련 배경이 없는데 의학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면 노출에 불리함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컨텐츠 발행에 사용하는 아이디와 이메일로 과거 어떤 컨텐츠를 발행했고 어떤 이력이 있는지 파악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직간접적으로 개개인의 관심사, 성향, 소득 수준, 구매 이력과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의 배경을 구글이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배경은 어떤 식으로 구글에 어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간을 투자해서 어필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특정 주제로 컨텐츠를 발행하고 관련된 책을 출간하면서 이력이 구글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아이디를 통해서 자기 분야의 컨텐츠를 발행하면서 그 분야의 입지를 미리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투자보다 시급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쌓여야만 생기는 이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작할수록 권위성이 생기고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데 유리한 포지션을 점하고 광고비를 아끼는 효과를 오래오래 누리게 됩니다. 셋째, 신뢰성. 사이트의 신뢰성은 발행한 컨텐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 공유되는지, 방문자가 해당 컨텐츠를 보고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권위성이 컨텐츠의 지속성을 강조했다면 신뢰성은 하나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얼마나 공을 들여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컨텐츠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방문자에게 공감을 많이 일으킬수록 더 많이 공유되고 더 오래 컨텐츠를 소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이 세 가지 가이드라인은 쏟아지는 온라인 컨텐츠 중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더 많은 노출과 수익 창출의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노출에 불리함이 생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AI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을 들이며 본질에 충실한 컨텐츠를 만드는 곳에 더 많은 기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비를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해 힘들다는 기업체 미팅을 할 때마다 저는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항상 강조합니다. 차별화할 수 없는 아이템을 진짜 차별화하는 법. 제품만으로 차별화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네요, 형님. 촉망받는 마케터 한 분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관점을 넓히면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 같은데, 완전히 제품이 똑같다면 차별화는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래도 제 대답은 차별화 방안은 얼마든지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였습니다. 제가 계속 해온 일이 그런 것을 발견하는 코칭이었고, 주변에 평범을 비범으로 만들어서 성공한 사업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차별화가 어렵다는 관점 안에 갇히면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차별화 포인트를 찾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관점에서 발견을 하다 보면 반드시 차별화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고객들에게 왜 이 제품을 사야 하느냐를 어필해서는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관점을 틀어서 왜 이 사람에게 사야 하느냐, 왜 지금 사야 하는가 등등에 대한 컨텐츠를 보완한다면 차별화시킬 길이 보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왜 이 사람에게 사야 하느냐로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데 제품 사용법 영상을 여러 편 제공하고 있다면 여기서 살 이유가 됩니다. 더 전문성 있어 보이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책을 잘 제시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다음으로 오랫동안 그 분야의 제품만 팔아온 이력도 여기서 살 만한 이유가 됩니다. 다른 제품 말고 오로지 한 제품만 팔아왔다면 더 강력합니다. 상품 판매한 지 1개월 된 곳보다 1년 된 곳에서 사는 게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전자제품, 속옷, 액세서리 다 판매하는 곳보다 전자제품만 판매하는 곳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게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셋째,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같은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여기서 구매할 이유가 됩니다. 이 역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안전한 감정을 더 주기 때문입니다.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꾸준히 제작했을수록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기 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제품을 판매하게 될지 몰라도 현재 관심사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계속 제작해서 올리라고 예비 창업자분들께 미션을 드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창업 아이템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데 그 아이템을 세상에 선보이기까지 남긴 컨텐츠가 창업 스토리가 되고 역사가 되어서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미래에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할지 몰라도 지금 관심사로 공부하는 것을 정리해서 개인이나 기업의 SNS의 채널에 올리세요. 이런 조언에 따라서 론칭 후 초반에 빠르게 성장한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업에서의 차별화는 무엇일까요? 출중한 실력을 갖춘 몇몇 분들이 계시지만 머리 잘 자르는 것만으로 차별화를 하기 어려운 게 헤어숍과 디자이너 분들의 고민입니다. 교육이 많기로 유명한 어느 헤어숍에서 우연히 커트할 일이 있었습니다. 피곤한 상태로 있다가 커트를 마칠 때쯤 반복적인 패턴이 보여서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커트를 마친 뒤 머리를 감으러 이동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자마자
제 눈앞에서 디자이너분과 보조 디자이너분이 이렇게 대화하셨습니다. 저는 시원이라는 키워드가 머리에 남은 채 이동했습니다. 머리 감기 위에 앉았는데 다시 한번 그 단어가 들렸습니다. 시원한 샴푸로 감아드리겠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샴푸가 끝난 뒤에는 시원하게 헹궈드리겠습니다. 라고 마무리 멘트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맨솔 샴푸로 감아서 시원함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말리고 두피 손상을 케어하는 시원한 액체를 또 뿌려주셨습니다. 저는 손질하기 좋은 짧은 머리로 커트했고 다른 곳에서도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커트 스타일만으로 차별화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시원함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고객에게 심어주는데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지요. 제품과 서비스만으로 차별화하는 게 어렵다면 고객에게 어떤 정서적 경험을 줄지 고민해서 직원 교육과 컨텐츠 제공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적 감정 하나를 멘트에 담아서 반복하고 그와 매칭되는 응대를 반복하는 것은 적은 노력으로 큰 차별화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 정서는 고객의 뇌리에서 잘 떠나지 않을 테니까요. 콘텐츠로 게으르게 돈 버는 고수가 모은 6개의 인피니티 스톤. 대표님, 강의 내용을 누가 그대로 따라하던데요? 제 강의 콘텐츠를 응용해서 힘든 상황을 벗어나라고 교육생에게 말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가이드였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각자 준비하는 사업에 맞춰 응용하라는 의미로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강의와 자료를 통째로 베껴서 자기 것처럼 제공하고 돈을 버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블 영화에 등장하는 타노스가 핑거스냅 한 방으로 우주를 위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지 건틀렛을 가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스톤을 모으는데 오랜 시간 공들였고 그 과정에서 건틀렛을 사용했을 때의 충격을 견뎌낼 정신과 신체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 건틀렛만 훔쳐가서 사용한다고 해도 스스로의 목숨을 위협하게 됩니다. 무명 작가분의 마케팅을 도와서 첫 번째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글 하나로 여행 상품 수억 원어치 판매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광고비 없이 멜론 차트에 음원 순위가 올라가고 처음 써본 사업 계획서로 5,300만 원 지원금을 받고 추가로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업으로 월 매출 1,000만 원을 돌파하는 고마진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주고 홈페이지와 세일즈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으로 2달 만에 5천만 원 수익을 내게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인력이 거의 들지 않는 자동화된 방식입니다. 이런 제 노하우를 듣기 위해 제 강의에 계속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사실 핵심만 요약해서 6시간이면 말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성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틀렛을 사용하는 방법은 손가락을 한번 튕기면 될 정도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을 위해 스톤을 모으는 과정은 절대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함부로 손가락을 튕기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엄청난 내공을 자랑하는 유튜버가 돈 벌 수 있는 내용을 무료로 공개하고 구독자를 모으고 수익 창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사실 간단한 핑거 스냅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스톤을 모으면서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었고 자신에게 특화된 건틀렛을 장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성과입니다. 독자님들 중에도 나만의 건틀렛을 만들어서 핑거스냅을 하고 싶은 분 계실 텐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어떤 스톤을 모아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컨텐츠 관점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리얼리티 스톤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환상,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 뉴스와 언론은 진실만 말한다는 환상을 깨뜨릴 수 있는 리얼리티 스톤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그런 환상은 내가 속한 가정과 학창 시절을 관통하며 무의식에 내재하여 있습니다. 어긋남 없이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의 조각들은 정작 내가 위기를 겪는 순간에 여지없이 나를 외면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이 여러 번 잘게 부서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이게 현실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겨우 할까 말까입니다. 어긋난 환상 속에 억지로 나를 끼워 맞추다 보니 실제 내 모습은 무참히 어그러져 있습니다. 기득권이 만든 환상 속에 안주하면서 나약한 인간으로 길들여져 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리얼리티 스톤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실을 제대로 감당할 준비가 100%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환상에서 벗어나 한계를 뼈저리게 인식하고 그와 동시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는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리얼리티 스톤을 발견한 자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 부여받은 약점 때문에 얻게 된 두려움을 버리고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컨텐츠를 현실에 만들어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울스톤입니다. 컨텐츠의 진정성을 담아야 돈이 됩니다. 세일즈할 때 진정성이 있으면 고객들이 느낍니다. 그렇다면 진정성을 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진전성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더 쓰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방법을 배우기 위해 무리한 비용을 쓰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연기 수업과 보컬 수업도 받았습니다. 좀 더 진정성 있다고 비치기 위해 몸에 맞지 않는 제스처를 하고 불편한 옷을 기꺼이 껴입었습니다. 원래 내 모습은 진정성이 부족하니 더 많이 꾸며서 나를 숨기는 게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유리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꾸미는 식으로 장기간 컨텐츠를 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나라고 착각하고 소중히 여겼던 에고를 죽일 때 숨기고 있던 진짜 내 영혼이 드러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소울스톤을 손에 넣게 됩니다. 저는 엉금엉금 기는 아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내고 바닥에서 뒹굴면서 아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과거에 얼마나 꾸미고 살고 있었는지 더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면의 포장을 벗겨내기 위해 감정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순간 랩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한결 더 가벼워지고 진짜 나를 드러내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성 있어 보이기 위해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사람을 대합니다. 내가 연기하던 모습을 버리고 부족한 부분까지 드러내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소울스톤을 손에 쥐게 됩니다. 세 번째로 스페이스 스톤입니다.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약자를 배려해야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단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힘든 사람, 약자, 착한 일에 대한 정의만 명확히 내린다면 말이지요. 누가 봐도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남을 먼저 돕겠다는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이분들은
영웅이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영웅이라 착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영웅놀이에 빠져 남을 도와주려다 같이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돕겠다고, 동물을 돕겠다고 후원을 받고 정작 자신의 사리사욕에 탕진하는 일그러진 영웅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남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내가 어느 공간에 위치하는지 객관적으로 아는 게 먼저입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도울 수 있는 입장인지 아니면 배우고 성장부터 해야 하는 입장인지 제대로 파악할 때 스페이스 스톤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위로도 받고 약한 모습도 기꺼이 드러내는 용기가 있을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에서도 건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기계발, 마케팅, 행복 강사들이 정작 자신의 자기계발과 마케팅과 행복은 케어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도움을 주고 영웅이 될 수 있는 공간만 찾고 자신이 도움을 받을 공간을 찾지 못하고 손 내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입장에서 서야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지 아는 사람, 내가 어느 공간에 위치해야 윈윈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만이 스페이스 스톤을 손에 넣습니다. 네 번째로 파워스톤입니다. 컨텐츠를 아무리 잘 만들고 꾸준히 만들어도 잠재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돈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오랜 시간 정기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입소문을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채널 한두 개는 키워가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컨텐츠를 만들 때 기획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리즈물을 기획하면 그 기획물 덕분에 잠재 고객이 채널을 구독할 확률이 늘어납니다. 또 내가 키워야 하는 채널에 어울리게 컨텐츠를 변형해서 업로드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 가로 영상을 올렸으면 정사각형으로 편집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 시기에 가장 핫한 채널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주변 분들에게 무조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유튜브가 알아서 추천도 해주고 크리에이터 교육도 시켜주기 때문에 파도에 올라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10만 명, 100만 명 되는 채널을 보유한 지인분들도 계십니다. 콘텐츠로 돈 벌고 싶어하는 분들의 성향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채널과 파워 있는 채널을 가지는 것은 필수 목표입니다. 파워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사람들에게 파워스톤을 쥐어줍니다. 다섯 번째로 마인드스톤입니다. 저는 자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역으로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고 어떻게 설득되었나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더 깊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의 문제를 알아보고 행동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점점 상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최면 수업을 들으러 다니기도 하고 유명 세일즈 페이지를 분석해보고 연속적으로 세일을 유도하면서 큰 돈을 버는 온라인 서비스들을 다 구매해보면서 고객들의 구매 여정을 파악하는 연구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상상 이상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제가 했던 공부는 저를 위험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위험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연구 내용을 비싼 가격에 전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제 꾀에 넘어가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돌아보는 기본적인 수련조차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을 조종하려는 의도를 조금이라도 가지면 반드시 탈이 난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볼 줄 알고 상대의 문제점에 깊이 공감할 줄 알되 내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상대가 언어로 표출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질문하고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때 거부감 없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제야 마인드스톤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6번째, 타임스톤입니다. 1초도 돈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해석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부을 가치가 있다는 말로 저는 해석합니다.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 길이 아닌가 싶어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과거에 썼던 돈이 아까워서 돈을 아끼기만 하고 쓰는 방법을 공부하지 않는 타입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돈을 아끼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시간을 낭비하면서 현재를 소진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맞이하는 미래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미래입니다. 과거에 썼던 시간이 아까워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 나머지 자원을 활용하는 타입이 두 번째입니다. 물론 저는 두 번째 타입이었습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돈이 아깝지 않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시간을 제일 아까워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앞질러 간 스승에게 배울 수 있다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배우는 선택을 합니다. 대단한 컨텐츠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부족한 컨텐츠라도 매일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면서 오랜 시간 노출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한 방에 터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 과정을 알고 장기간 정기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만이 타임스톤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렇게 6가지 스톤을 모은 고수들이 스톤의 모든 힘을 모아 핑거스냅을 쓰면서 쉽게 돈 벌고 쉽게 마케팅하며 쉽게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수들은 핑거스냅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 쌓아온 컨텐츠의 명성에 누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렵게 모은 6개의 스톤을 필요할 때만 한두 개 조합해서 쓸 뿐입니다. 핑거스냅 한 방으로 더 크게 벌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냐는 사람들, 욕심을 좀 부리라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6개의 스톤을 힘들게 모았어도 어설픈 건틀렛과 어설픈 체력으로 핑거스냅을 남발하다가 목이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건틀렛을 사용하기 전까지의 타노스는 우주 최대의 위기지만 사용한 뒤에는 유약하기 짝이 없지요. 스톤을 모으면서 핑거스텝을 남발하지 않고 균형 있게 사용해서 돈 버는 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미래 사회의 유연한 적응을 위한 키워드, 컨텐츠 해킹. 2020년 초 코로나19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에서 말하는 컨텐츠 해킹 관점을 적용하고 있던 기업들은 생각보다 그 타격을 입지 않고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있어도 기존에 하던 영업과
매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그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 역시 유치원이 무기한 연장이 되고 둘째가 태어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면서도 수익 모델을 늘려갈 수 있었던 것은 컨텐츠 해킹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왔고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가 당연시되는 시기가 5년 정도 빨리 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체질 변화를 준비하던 기업들도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할 파트 중 하나가 컨텐츠 해킹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저는 컨텐츠 해킹을 통해서 이미 7년째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제 주변에 계속 이런 기업들을 늘려가는 중입니다. 컨텐츠 해킹은 생존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필수로 공부해야 할 부분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저의 소중한 시간과 피 같은 돈을 들여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내용을 이 책에 충분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동기부여를 하고 미션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두고두고 보는 교재로서 충분한 책이라고 자부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입니다.